이미 미국은 중국과 신냉전 체제에 들어갔고 중국은 고립되고 체제 붕괴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신황화론. 혹자들은 말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훈족의 부흥으로 촉발된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하고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러시아와 헝가리 등 동유럽을 싹쓸이하며 유럽 3대 기사단을 전멸시켰던 사건들의 트라우마는 지금도 유럽과 중동권 후손들의 역사적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이죠. 일본이 급속하게 국력을 키워 열강으로 부상했던 19세기 말 중국이라는 용을 타고 날아오는 부처를 일본으로 상징한 이 그림은 당시 유럽의 동양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을 보여주는데요. 인종적 멸시감까지 더한 동양인에 대한 증오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불이 붙었고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경제 패권 자리를 위협하기까지 하자 극에 달했지만 일본의 버블 경제가 몰락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중국의 국력이 급상승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날 서구 문명은 몰락한다는 비이성적이기까지 한 두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단합하여 반드시 중국을 제어해야 한다, 나아가 붕괴시켜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의 신황화론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을 받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블러핑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 그것은 중국 바이러스이며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이 된 진주만 공습보다 더 나쁘다는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수사로 보이지만 이런 것도 취임 후 계속해온 기행과 같은 언행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C19 사태와 관련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기 위한 블러핑이라는 것인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트럼프는 중국에서 C19가 왔다고 연일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도 다음날 시진핑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대응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면 중국을 강력히 때리는 액션을 취하지만 최악의 정도까지 가서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단지 재선을 위한 쇼가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미 미국과 중국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것은 중국이 단순히 어려워진다는 차원을 넘어 중국 체제의 붕괴, 좀 더 나아가서는 소련이 러시아와 15개 공화국으로 해체되었던 기억까지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대중국 신냉전 시대 선포. 미국 정부는 21일 의회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1979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국 공산당은 경제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중국만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대중국 외교에 대한 단편적 발언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박힌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법무부 등 트럼프 정부 전체에 차원이 다른 대중국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대중외교가 헛된 시도임이 확인되면, 즉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악의적 행동, 약탈적 경제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사용하며 미국은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위해 중국과 관계를 맺는데 더 이상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 이제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보고서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유지 항목을 두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우주 기반 무기의 실전 배치 등을 통해 전략 핵무기 체계의 현대화를 하겠다. 중국이 계속해서 무력 증강을 시도할 경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를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로 지목하며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의 무역 관광으로 위협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한국만 해도 사드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했었고
최근 호주의 C19 중국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중단, 유학생 통제 등을 하고 있죠. 또한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정보망과 정보기술 산업 재패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동맹국 연대 강화를 강조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 계속됐던 냉전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미국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미국과 냉전을 함께 수행할 나라는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이 냉전을 추진하고 중국을 붕괴시켜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날이 갈수록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7일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의 경제정책은 냉전 초중반에는 소련에 기생했고 80년대 초부터는 미국, 최근에는 동맹국들에게 기생해왔으며 이제 중국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고 대처할 때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의 대체제로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동맹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체 개념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을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EPN 구상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까지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공공,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전반에 걸친 영역을 포함시켜 중국의 1대1로보다 한층 더 폭넓은 분야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온 양국의 대결 에너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이 중국을 반대하는 반중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한다는 것인데 2003년에 추진했었다가 5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C19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 기왕 중국을 때린다면 이판사판 아예 홍콩 문제까지 한 번에 저질러 버리자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홍콩 보안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서방 세계에서 볼 때 홍콩을 중국과 구별하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일국양제. 즉, 한 나라의 두 체제가 공존한다는 것인데 이제 중국이 마음대로 홍콩을 통제한다면 일국만 남고 양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인 취향. 홍콩인이 홍콩을 통치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보안법을 홍콩 입법회가 만들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손을 댐으로써 폐기되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홍콩 자치. 97년 홍콩 반환 시 중국은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중국이 홍콩에 기구를 설립하여 국가안전범죄를 처벌하기로 했으니 홍콩의 자치 역시 끝났다는 것이죠. 때문에 서방세계와 미국은 이제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홍콩에 부여한 우대지 등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실행된다면 집회, 출판, 언론의 자유가 중국 수준으로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많은 홍콩 시민들이 대만으로 이민을 가는 현상이 이를 대변합니다. 또한 홍콩의 자유 속에서 중국 관련 일들을 하던 외국이나 해외 세력은 언제든 중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니 홍콩은 그냥 중국의 도시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돼 더는 특별 대우를 보증하지 못한다고 의회에 통보했고 스트리엘 차관보는 미국 기업들도 향후 1년 후 홍콩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일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게 홍콩에서 이전을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미국 수출 중에 47.2%에 25%, 22.6%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홍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특혜가 모두 없어지고 홍콩은 뉴욕, 도쿄, 런던에 이어 세계 4대 자본시장으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 4,800조, 1,300개의 미국 기업이 진출했는데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면 자본 대탈출을 부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기어코 홍콩보안법 가결,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실제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완전히 박탈할지 보안법에 관련한 중국 관리, 기관, 기업들에 대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같은 표적 제재를 할지 홍콩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우대 등을 제한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으로 볼 때 홍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미국의 키스크라크 경제차관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구축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했다며 위대한 기회를 한국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은 대국이라면서도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압박했다, 약탈적으로 행동했다는 미국의 입장은 틀리지 않은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도 사드 보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도 주주의 사실입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한국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걸리는 곳마다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과 언론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렇다고 냉큼 중국을 버리고 EPN에 들어가겠다고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의 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최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 홍콩 문제도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한국을 끌어들이는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28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와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일국 양지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으로 한판 붙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또한 미중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고 러브콜하고 있는데, 선거피 그리고 드러나게 한쪽을 지지한다던가 트집 잡힐 구실도 줄 필요도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도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다라는 것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라는 윌리엄 오버홀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EPN은 아마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한국은 일단 관망하면서 EPN 구상에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지켜본 뒤 EPN 참여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선 중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미국을 주요 안보 파트너로 두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중국, 미국 중 어느 한쪽을 택한다면 국가적 자율성이나 경제 중 하나를 잃게 될 것이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중국은 모두 자국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홍콩 보안법 통과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수출이나 금융 등에서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2018년 기준 홍콩으로 수출한 한국 제품 중 82.6%가 중국으로 재수출됐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전반의 실적 악화와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외국인 투자금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이 이점을 잃는다면 홍콩의 대체 시장으로는 싱가포르가 먼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도 반사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희망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또한 현재로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량을 한국이 일부 가져올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달린 일이고, 혼란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냉전의 시작과 붕괴, 미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보고서가 선전포고라면 홍콩 보안법 통과는 이에 맞서는 중국의 응전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고, 이에 미국이 홍콩 제재에 돌입한다면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중국의 시진핑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내수를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세계의 공장에서 국제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냉전 과정에서 미국의 주도로 중국이 고립되기 시작하면 중국은 백기를 들거나 경제 파탄으로 시진핑 독재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의 오랜 냉전 끝에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15개 국가로 분열된 과정이나 결과가 떠오를 만큼 유사한 부분들도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소련의 붕괴와 분열, 그리고 중국의 현 상황, 다음 영상에서 계속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김치 산업 국제 표준에 정식으로 탄생했다. 중국의 황구시보가 최근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황구시보는 이번 김치 산업 국제 표준은 중국의 주도 아래 제정한 것으로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 감독 관리국에 책임지고 이끌었다. 중국이 국제 표준화 기구의 틀 속에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표준을 제정했다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5개 회원국 전문가를 초청해 김치 국제 표준 항목을 안건
안건으로 채택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6월에 국제표준화기구 식품제품기술위원회 과일과 채소 및 파생제품 분과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치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전문가가 중국의 김치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김치 적자국이다. 한국은 소비하는 김치 중 3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김치의 99%가 중국산이다 전했습니다. 이에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김치 종주국의 구려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제는 김치가 한국이 아닌 중국의 것이라는 황당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김치를 빼앗으려는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사실 오래전 일본이 시도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산하의 국제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2001년 한국의 김치를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했습니다. 코덱스는 18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해 국제식품규격과 지침 그리고 실행규범 등을 정하는 곳인데 당시 한국의 김치가 공식 영문명으로 고유 명사화되면서 일본의 키무치를 비롯한 종주국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명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김치와 별 상관도 없는 중국의 파오차이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김치가 굴욕을 당했다는 중국의 보도는 지나쳤다. 중국이 국제규격으로서 김치에 반대한다면 유엔 산하 코덱스 결정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전했고,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도 김치가 국제적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 중국도 김치를 갖다 붙인 것이다. 사실상 중국의 파오차이는 김치와 관련이 없다 말했습니다.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채소를 절인 음식은 피클이나 사워크라우트 등 많지만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파 등 5가지 이상의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숙성 음식은 김치가 유일하다. 김치가 그만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복과 갓에 이어 김치까지 중국의 문화라며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서쪽으로는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540만 명의 티베트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830만 명의 위구르족, 북쪽에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후이족과 네이멍구 자치구에 거주하는 580만 명의 몽골족,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219만 명의 조선족과 랴오닝성에 있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만주족, 마지막으로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으로 중국 남쪽에 위치한 광시 장족 자치구에 사는 1800만 명의 장족까지, 이들 소수민족의 인구는 중국 전체의 8.5%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영토는 중국 전체의 무려 64%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모두 독립할 경우 중국 영토의 3분의 2가 날아간다는 것이죠.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말살시키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강제로 교육시키려 하면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운동에 더욱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39개국이 이러한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강제노동과 강제 집단 구금, 생체정보의 무단 수집, 유전자 분석 등으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 11곳에 제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11개의 중국 기업은 이제부터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그 어떠한 물품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은 소수민족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노동과 강압적인 DNA 수집 및 분석 활동 등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을 적극적으로 조장해왔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비열한 공세에 미국의 상품과 기술 등에 가담하지 않게 보장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중국 국토의 64%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미국과 호주 등 전 세계 39개 국가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독립을 하게 될 시나리오도 중국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이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현재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중국 최대의 도시이자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시에서 말이죠. 미국 국회가 입법한 국제방송법에 따라 미국 의회의 투자 아래 세워진 국제방송국 RFA는 중국의 운동가들이 상하이의 독립을 위한 정당 샹하이 내셔널 파티를 설립했다. 당은 상하이 국민의 자치와 서구화를 지지하고 있다 전했고, 해왕캉
강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티베트, 신장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하이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 상하이에 대한 독립은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상하이를 완전히 서구 도시로 바꿀 것이다. 중국의 정치 체제는 정말 열등하다. 중국의 전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루기 어렵다. 전했습니다. 상하이 지역을 선진국들이 나누어 분할자치 관리를 하게 하자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면 상하이 지역을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이 나눠서 분할 통치한다는 것인데 현재 집단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포함시키길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백인 국가 중심의 단체가 중국의 문제에 개입한다는 여론도 잠재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호감도가 매우 높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아시아 국가인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중국 상하이시를 대신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상하이 내셔널 파티와 세계 최강 10개국이 손을 잡고 상하이시를 쪼개어 관리하고 100%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에 한국과 심지어 중국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러시아까지 포함시킨다면 중국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 내에 한국령 자치지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고 조선족을 비롯해 그동안 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싶어 했던 수많은 중국 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중국인들도 이러한 소식에 열광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는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을 공산국가를 뛰어넘는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독재자 통치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 주석은 중국 경찰은 공산당에 충성하라 라고 외치는 하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연임을 넘어 중국의 국부라 불리는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공산당 주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3대 직위는 공산당 총석이 국가 주석, 국무원 총리인데 이 중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죠. 이 중 가장 권력이 막강한 직위는 총서기입니다. 중국은 권력 서열이 단군정 순이기 때문에 공산당 총서기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시자의 마오쩌둥에 대한 예우로 마오의 사후 공산당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주석 대신 총서기직을 도입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공산당 주석직을 맡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시진핑이 이러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당 주석직까지 겸임해 과거 마오쩌둥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저우융캉 전 공안부장과 순정차이 전 충칭당 서기 등 다수의 간부들을 내쳤는데요. 하지만 현재 절대 권력을 꿰차려고 너무나 큰 욕심을 내다가 소수민족들의 독립으로 전체의 64%에 달하는 중국 영토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심장인 상하이에서까지 격렬한 독립운동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